거예요? 들립니다. 음, 저는 들립니다. 네네. 아, 제가 지금 들렸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저는 잘 못 들어가지고. 네네. 네, 그, 어차피 교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저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은 저 상관없습니다. 땡. 네, 그러면은, 옥현님이랑
나영 씨가 같이 해가지고 발표하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먼저 발표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혹시 연습 같은 거 해보셨나요? 몇 분 정도 나오나요?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아, 아직 안 해보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면은 제가 네, 네, 시간 재볼 알겠습니다.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네, 이거 공유 제가 할게요. 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이거 잘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LNP 약물 전달을 위한 그 LNP 전달 실험과 그리고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한 SLN 제조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B719091 이욱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LNP의 소개 부분을 맡고 나영님이 뒤에 있는 실험 결과와 그런 부분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본 실험에 앞서 LNP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P는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많은 질병과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RNA를 체내로 이동시켜주는 운반체로서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전달할 약물을 LNP에 저장함으로써 생체적 합성을 높이고 약물을 보호할 수 있고 LNP 주위에 다른 물질들을 코팅하거나 붙임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전달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LNP는 다양한 계열이 존재하는데 이전 그 세미나 발표에서도 그렇고 꽤나 잘 알려진 리포섬을 제외하고 저희는 세 종류의 LNP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조를 먼저 살펴를 보면은 SLN의 경우는 체내의 온도나 주위의 온도보다 녹num점이 높은 지질 껍데기 내부에 단단한 고체 지질이 채워져 있고 이 사이사이에 소수성 약물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성 약물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이 SLN에서 지질 껍데기 내부에 일부 고체 지질을 액체 지질로 대체한 것이 NLC이고 하이브리드 LNP의 경우는 지질 껍데기 내부에 물도 액체 지질도 아닌 그냥 고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계열별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N의 경우는 나노 입자 단단한 구조 때문에 나노 입자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수한 약물 부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물의 방출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재질의 구성 요소를 바꾸면 물성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결정성이 너무 높은 내부의 고체 지질 때문에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 내부 지질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의해서 약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약물 저장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NLC에서는 액체 지질로의 치환을 통해서 내부의 결정성을 낮출 수 있었고 동시에 그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치환됐기 때문에 약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 따라 다른 타입들이 되게 많이 나뉘는데 그중에 임퍼펙트 크리스탈 타입의 경우에는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LNP는 한 가지 물질로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이는 지질과 고분자를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이점을 갖는 LNP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조합의 재현성과 조합을 위해서 정밀한 나노 입자의 물성 조절이 필수적인 것이 조금 제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LNP에 대한 제조법들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용매와 비용매 에멀전화 이렇게 두 개를 묶었고요. 그리고 벌크와 마이크로플루이드 두 개를 묶었고 마지막에 이제 코어설베이션하고 SCF를 묶었습니다. 우선 비용매 에멀전화하고 용매 에멀전화 방법인데요. 용매 기반 에멀전화의 경우에는 지질과 소수성 약물을 유기용매에 녹인 다음에 이 녹인 용액을 물에 분포해서 에멀전화 시킨 뒤에 그 유기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LNP를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LNP에는 비용매 에멀전화 방법으로는 어려운 좀 온도에 민감한 약물들을 저장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지질이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기용매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남은 유기용매에 대해 이제 독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매 에멀전화는 용매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 지질 자체를 액체 상태로 녹여서 여기에 약물을 용해시키고 이를 계면활성제 용액에 섞고 에멀전화 시킨 뒤에 그 전체적으로 에멀전화된 용액을 차가운 용기에 식히는 것으로 LNP를 제조합니다. 이는 잔여 유기용매에 의한 독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물을 지질에 용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그 약물의 용해도가 DL이나 EE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질의 녹는 점이 높을 경우에는 약물의 화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방법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벌크 방법하고 마이크로플루이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 방법의 경우에는 유기상인 지질하고 약물을 이제 수상에 넣고 그냥 섞어주게 됩니다. 섞어주게 되면 이제 지질과 약물은 용매에 잘 녹지를 않게 되고 계면의 마랑고니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약물이 저장된 LNP의 침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NP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벌크 방법은 비교적으로 간단한 공정을 갖고 또 넓은 영역의 LNP 제조에 활용이 가능하며 농도나 젖는 속도, 용매의 성질 등의 조정으로 입자의 크기와 이의를 조절할 수 있지만 공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체역학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서 크기의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단점과 혼합 공정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로플루이딕 방법은 유체 채널을 제한시켜 이를 마이크로 단위의 채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치에 이제 확산을 통한 혼합을 유도하여 LNP를 제조해내는 방법인데요. 크게 칩 베이스 장치와 모세관 베이스 장치가 있고 칩 베이스의 경우에는 그냥 확산을 통한 혼합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믹서를 이제 추가를 해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미세유체 공정을 통해서 크기나 PDI를 좀 더 정밀하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대량 공정의 실현성도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량 공정 자체가 그냥 수평적으로 장치를 늘리는 1차원적 방법이고 그 장치나 혼합기가 사용될 때 그 사이사이에 약물이 끼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를 갈아주어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점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 그림은 앞서 설명드렸던 칩 베이스 그 마이크로플루이딕 장치와 그리고 모세관 베이스 그리고 그 믹서 중에 하나인 스태거드 헤링본 믹서 마이크로 믹서를 이렇게 간단한 모식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 세레베이션하고 SCF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세레베이션 방법의 경우는 일단 크라프트 포인트까지의 가열을 통해서 지질하고 약물 그리고 용매가 아주 잘 섞인 용액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 용액에 이제 산성 용액을 첨가를 해서 pH를 낮춰주는 조작을 통해서 LNP를 침전시키고 또 이렇게 침전된 LNP를 차갑게 해서 완벽한 LNP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위에 이제 용매 기반 에멀전화 같은 곳에서 문제가 됐던 독성 용매나 혹은 마이크로플루이드 같은 정밀한 장비 같은 그런 필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인 만큼
용매에 대한 독성 위험성이 없고 특수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지질이 지방산처럼 알칼리염을 생성할 수 있는 지방이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SCF 기술은 초임계 유체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용매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해서 이를 이제 초임계 유체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용매에 대한 지질과 약물의 용해도를 잘 높여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높여준 용매에 지질과 약물을 잘 녹여준 뒤에 이후에 감압 과정을 통해서 과포화와 침전을 유도하여 LNP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조절할 수 있고 소임계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잔여 용매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이며 PGSS나 SES 기법 등 SCF에서 파생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비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향상성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량 생산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장 이제 주로 연구된 방법이 용매 에멀전과 비용매 에멀전이 있는데, 한 가지 예시로는 비용매 에멀전화 중에서 이제 HPH를 이용해서 스타부딘이라는 약물이 저장된 LNP 제조가 산업 수준으로 규모를 향상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조금 효율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이제 부피가 큰 유체 조작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공정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든데, 반대로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대량 생산 공정에 있어서 실현성이 뛰어난 방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T믹서나 림핑 Z 믹서 같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장치를 수평적으로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자 크기나 이의 같은 LNP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내 약물 운반체로 LNP가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자 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조된 LNP의 평균 입자 크기는 1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 운반되는 LNP는 10에서 150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져야만 하고, 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PDI 또한 0.3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타 포텐셜은 이제 입자 길이의 반발력을 나타내는 값인데, 보통 플러스 30mV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0mV보다 작아야 이제 입자가 뭉치지 않고 서로 잘 밀어낸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하를 띄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LNP를 제작할 경우에는 제타 포텐셜이 낮아지고, LNP의 기름의 함량이 높아질 경우에는 제타 포텐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를 잘 조절을 해서 체계적인 약물 전달에 적합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30mV보다 절대값은 크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지 않은 제타 포텐셜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름의 함량이 높아지는 LNP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겉면을 이제 계면활성제, 전하를 띄지 않는 계면활성제로 덮어줌으로써 이러한 제타 포텐셜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LNP의 형태학인데요. LNP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었으며, 아래에 있는 SEM이나 TEM, AFM, FTIR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LNP의 형태학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E는 Encapsulation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밑에 있는 식처럼 저장된 약물의 양을 총 약물의 양으로 나눠서 이를 퍼센트로 표시하는 값입니다. 약물 운반체로서의 LNP는 70% 이상의 이의를 가져야 되며, 지질의 종류나 구성, 결정성, 용해도, 구조 등이 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이나 높은 성능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초원심 분리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LNP의 약물 방출 능력은 보통 이제 체외 실험들을 통해서 체내에서의 방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DL이나 입자의 크기, PDI, 결정성, 지질의 구성 요소나 형태학적인 요소가 약물 방출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HPLC나 그리고 UV 스펙트로포토미터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결정성의 경우에는 위에 SLN과 NLC에서의 차이에서 봤듯 LNP 자체의 결정성이 높아지면 약물이 미리 방출되어 버리거나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DSC나 XRD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LNP에 저장되는 약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크게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약물과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약물, RNA가 있습니다. 먼저 소수성 약물의 경우는 현재 승인된 약물의 40%, 그리고 개발 중인 약물의 90%를 차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을 기반으로 하는 LNP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소수성 약물들을 저장할 수 있었고, 생체적 합성이 좋고 방출을 조절해낼 수 있는 소수성 약물 전달체로 널리 이용이 됐습니다. LNP에 저장되는 소수성 약물의 예시로 항암제인 DTX나 근적외선 광열 치료에 사용되는 아이오다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용성 약물의 경우는 외부에 있는 물에 대한 약물의 방출을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친수성 약물을 LNP에 저장하고 방출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 MR전과 더블 MR전 방법을 사용해서 친수성 약물을 LNP에 저장시킨 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이제 기생충 감염에 대한 항생제인 페로모미신하고 그리고 경구투여용 인슐린 그리고 멜리틴이 저장된 LNP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NA의 경우 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그 친구고요. 그리고 핵산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쉽고 면역 체계에 의해서 삭제되기도 쉽고 그리고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내로 옮겨줄 운반체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서 LNP가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벡터는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통해서 그대로 그냥 세포에 침투하는 벡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전달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목표성도 또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 세포 내에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성 벡터의 변이나 바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것의 생산 비용이 높으며 사실 그 약물의 RNA의 저장 능력 또한 저조한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양이온성 고분자나 지질, 그리고 지질을 기반으로 한 물질 등의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높은 유용성과 안정성을 증명해 왔는데요. 비바이러스성 벡터 중에 하나인 이온화 가능한 양이온 지질은 체내에서는 중성을 유지하지만 pH가 낮은 영역에서는 양전하를 띠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포체 내포 시스템에 의해서 발각되고 또 제거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pH가 낮은 엔도솜 안에서 양전하를 띠게 되면 엔도솜의 음이온 지질과 자발적으로 융합해서 RNA를 세포질로 방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들은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종양 유전자를 피규하는 크리스퍼 RNP하고 유전성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티시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척수의 비비비나 목적 전달 등 특수한 경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비비의 경우 이제 뇌나 척수의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밀한 악교세포로부터 외부 병원체나 원하지 않는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뇌에 적용되어야 할 약물들의 생체 이용률이 낮았는데 이제 아포2의 경우 BBB에 대한 나노 입자의 투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이를 LNP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방법을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도네 폐지를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운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물을 운반할 때 이 약물이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아닌 일반 조직이나 세포에 운반돼서 그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로 하는 악성세포에 과노출된 수용체에 딱 맞는 리간드를 NLP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목적 배달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는 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종양 표면에 있는 렉틴 수용체하고 우선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만노실레이트 LNP 같은 입자가 종양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체로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외에도 지질의 조성에 따라서 특정 장기기관에 체류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을 사용한 LNP의 경우 아실사슬에 따라 아실사슬의 길이에 따라 세포 증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좀 유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핵 치료나 천식 치료, 경구성 증대나 림프선을 타깃으로 하는 등 다양한 LNP들이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LNP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훑어보았고, 이 뒤에 본격적인 실험에 대해서 박나영 학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그대로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박나영입니다. 앞서 리뷰한 논문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에 의한 스틸 팔미테이트 기반 SLN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SLN에 대해 한 번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LN은 고체 지질 나노 입자로 인지질 폴리에틸렌 글리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SLN의 지질 이중막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PEG는 입자 간 응집을 막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은 나노 입자를 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SLN은 친수성 약물에 효과적으로 포획하고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인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 및 친화도가 높으며 약물의 방출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근 연구에서 콜로이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SLN의 사용이 큰 장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LN은 임상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된 이유는 산업적 스케일업이 불가하고 생산 지향성도 불가하며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논문에서 SLN을 합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했는데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벌크 메소드와 마이크로 플루이딕으로 SLN을 생산하여 둘의 특이점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통적인 벌크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티발미테이트와 PEG를 클로로포름에서 분해한 뒤 부드럽게 저어 플루로닉 F68이 함유된 수용액에 첨가시킵니다. 그 후 초음파 프로브를 사용해서 음파 처리합니다. 이렇게 벌크하게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고농도의 지질과 계면 활성제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SLN의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만들어져서 다분산성이라고 하는 PDI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벌크 메소드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크기의 다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벌크 메소드의 큰 문제인 크기의 높은 다분산성을 해결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지그재그인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크 방식에서 믹싱되는 것보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의 작은 채널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하며 난료가 형성되어서 믹싱이 잘 되어서 다분산성을 낮춰줍니다. 간단하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바이스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디바이스 1은
도면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질과 약물, 계면 활성제를 주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디바이스 2는 디바이스 1의 3포트 밸브를 연결해서 용액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내부 액체는 지질 에탄올 용액이고 외부 액체는 계면 활성제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60도에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0도로 설정하기 위해 주입되는 주사기에 금속 와이어를 감아서 전압을 조절하여 60도를 맞추고 히팅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60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사용해서 유량 요소, 계면 활성제의 타입 등의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며 SLN을 최적화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플로우 레이시오, 즉 유량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세틸 팔미테이트와 DSP, PEG의 에탄올 수용액을 이너 용액으로 플루로닉 F68 수용액 2%를 아우터 액체로 사용하였고, 이너와 아우터의 유량을 5대 10에서부터 50대 100까지 설정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량이 낮을 때는 층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량 증가에 따른 크기 감소가 무의미하나 전체 유량이 커지면 레이놀즈 수가 커져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기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난류가 발생하면 믹싱이 잘 일어나 크기가 감소하고 양호한 PDI 값을 나타냅니다. 즉 유량이 커질수록 크기가 감소하고 양호한 PDI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표 1을 보시면 유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LN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계면 활성제의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농도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해가면서 최적화를 다시 수행하였습니다. 지질 용액의 농도는 50mg/ml를 유지하고 4개의 계면 활성제 F68, F127, PBA, T80을 사용했고 더불어서 서로 다른 농도를 선택하여 SLN을 합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 2를 보시면 T80의 SLN은 대체로 큰 사이즈를 보여주었고 F127은 농도가 커질수록 크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F68과 PBA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바스인 2% F68에서 작은 크기의 SLN과 양호한 PDI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분자량이 낮은 계면 활성제가 작은 크기의 SLN을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나노 입자가 생성될 때 코어 부분이 수소성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게 되는데 그때 친수성 블락을 가지고 있는 계면 활성제들이 코어의 표면에 모두 붙으면 입자 생성이 멈춥니다. 이때 계면 활성제가 표면에 빨리 붙게 되면 입자의 생성이 더욱더 억제돼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때 확산계수라는 요소가 작용하는데 확산계수는 친수성 부분과 분자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F68은 분자량도 낮으며 다른 계면 활성제보다 친수성 블럭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 코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질 농도를 파라미터로 결정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위의 실험 결과로부터 계면 활성제는 유량 5대 15, 2% F68을 사용했습니다. 표 3를 보시면 지질 농도가 가장 낮을 때 약 180나노미터의 SLN과 0.23의 PDI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지질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더 작은 SLN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서 치수 분포도 개선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인허상의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탄올 용액에서 수용액으로의 확산을 방해하고 따라서 더 긴 혼합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농도가 낮을 때, 즉 점도가 낮을 때 SLN의 크기가 감소하고 치수 분포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에도 불구하고 SLN의 크기는 약 2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디바이스 1에 3포트 밸브를 설치해서 밑에 유체 소자 채널에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혼합이 되지 않는 공기를 도입하면 용액 내 혼합이 더 강화되고 SLN의 물리적 특성이 개선됩니다. 표 4를 보시면 다른 조건들을 같게 설정했을 때 디바이스 1보다 2에서 더욱 개선되었음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용해서 SLN의 최적화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벌크 메소드로 얻은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표 5와 같이 벌크 메소드를 통해 제조된 SLN의 크기가 더 크고 사이즈의 표준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마이크로플루이딕은 미세 유체 채널 내 혼합 및 침전을 제어하기 때문에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타 전이는 둘 다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SLN의 형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벌크에서보다 마이크로플루이딕에서 관찰한 SLN의 형태가 더 구형이고 크기는 약 100나노미터로 더 작고 균일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응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벌크의 최종 제품이 제한성에 있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끕니다. 벌크에서는 완벽한 혼합 조건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즉 농도와 온도가 불균일하게 분포되게 되고 이는 광범위한 입자 크기 분포를 이끕니다. 이는 제품의 좋은 제한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생물학적 가용성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이크로플루이딕은 작은 크기와 좁은 크기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SLN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더 높은 제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암제인 소라페닉과 파클리탁셀이 로드된 SLN을 합성하여 앞에서 설명한 인캡슐레이션 에피커시와 드러그 로딩을 약물 농도에 따라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캡슐레이션 에피커시는 E라고 말씀드리고 드러그 로딩은 DL이라고 칭하겠습니다. PTX는 0.5에서 1.5mg/ml의 농도로 SFN은 0.2에서 2.0mg/ml로 소행하였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 PTX SLN은 0.5에서부터 0.75mg/ml에서 2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DL이 0.75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0.75의 농도를 선택하였습니다. SFN, SLN에서는 캡슐화 효율이 0.5에서 2.0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DL의 수치와 E의 수치를 고려하여 0.5mg/ml로 농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농도를 선택하여 벌크 메소드와 마이크로플루이딕에 생산된 PTX SLN과 SFN SLN의 E와 DL을 측정하였습니다. 벌크와 마이크로플루이딕 각각 PTX SLN의 E는 42%, 54%였고 SFN SLN의 E는 65%, 79%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두 방법 모두 SLN의 지질 특성이 소수성 약물의 로딩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수성 약물은 지질 코어에 통합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수치로부터 마이크로플루이딕이 더 나은 E와 DL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마이크로플루이딕에 의한 빠른 혼합이 두 수치를 개선합니다. 다음으로는 체외 방출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프란츠 확산세포를 사용해서 37도에서 1% T80과 PBS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벌크 방법으로 생산된 PTX SLN과 SFN SLN을 사용했습니다. SLN에서 PTX와 SFN의 효과적인 방출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 혈청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혈청에서는 방출된 약물의 비율이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PBS 세포 배치 사람 혈장에서 37도에서 2시간 동안 안정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림 5 ABC에서 보시다시피 0.3이 넘지 않는 PDI가 작은 SLN 크기를 보이며 최적의 콜로이드 안정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독성 연구를 위해서 암세포인 A549와 U87MG에 대해서 SLN의 약물이 로딩된 PTX SLN, SFN SLN과 프리드러그를 농도에 따라 비교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항암 치료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셀 바이어빌리티, 즉 세포 생존력을 측정했습니다.
셀 바이어빌리티는 전체 세포 중에 살아있는 세포의 비율을 나타내며 당연히 암세포의 셀 바이어빌리티가 낮은 값으로 측정될수록 약물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U87MG 세포에서 실험한 그림 6A를 보시면 250, 500, 700 마이크로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 SFN, SLN은 각각 32%, 39%, 52%의 셀 바이어빌리티 감소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농도의 프리 드러그인 SFN의 경우 각각 8%, 34%, 50%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SLN의 로딩 등 약물이 프리 드러그보다 같은 약물로도 더 많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PTS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약물이 SLN에 로딩됨으로써 약물의 통제된 방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노 입자 대형으로 인한 세포 내재화 증가 때문입니다. 그림 B에서는 AO49 세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PTX SLN은 프리드러그와 SFN, SLN에 비해 세포 독성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2D 모델의 경우에는 실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완벽하게 모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3D 모델에서 2D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U87MG 세포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D 모델에서도 2D 모델과 마찬가지로 SLN의 약물을 로딩한 경우에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PTX SLN과 SFN SLN은 항암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추가로 3D 모델이 2D 모델보다 셀 바이어빌리티 값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는 3D 모델에서 MP 인터랙션이 더 약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세포 독성 화합물의 증식 방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와 SLN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SLN의 초록색 형광 물질을 처리해서 공초점 형광 현미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 농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초록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포와 SLN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평균 직경 200나노미터, 표면 전압 마이너스 20mV의 SLN은 대식 세포보다 높은 양으로 세포 내재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플루이딩을 이용해서 SLN의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벌크와 마이크로 플루이딩을 비교했을 때 사이즈와 PDI 측면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딩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포 독성 효과 연구에서는 프리 드러그에 비해 약물이 로딩된 SLN의 효과가 더 컸음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SLN의 항암 적용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딩을 이용한 SLN의 생산은 향후 바이오메디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보니까 한 36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서 들어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uk현 씨에서 나영 씨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딱히 별말 없으면은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거니까 그냥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내일 네. 세미나 할 때도. 네. 그리고 그거 PPT 한 번 더 틀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PPT에서 따로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맨 처음에 팀원 소개하고 누구라고 말할 때 욱경 씨는 학번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칸씩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딱히 질문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질문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잠시만요. 정건우 씨도 혹시 듣다가 이거 질문이 있었던 거 있거나,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중간중간. 말씀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말고 지금 세 번째 페이지잖아요. 3페이지. 그러니까 PPT 상의 3페이지요. 예? 위에 거. 예, 맞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거 설명할 때, 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포인터로 바꿀 수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압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제가 오늘 대본을 네. 쓰기만 하고 뱉어보질 않았어가지고, 아, 입에 네. 너무 안 익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네. 내 포인터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잘 들릴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발표 준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 부분 정도 여기서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발표는 잘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랑, 그러니까 일단 순서가 발표에 대한 얘기하고 질문할 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발표하는 거에서는 진짜 다 괜찮았고, 이 포인터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지? 나영 씨로, 박나영 씨 맞죠? 나영 씨 파트로 넘어갈 때, 우현 씨가 이제, 다음에 나영 씨가 뭐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거를 실험이라는 표현보단 연구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사소한 거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연구 논문이니까 연구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 씨 파트는 뭐 그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거 말고는 없었고, 나영 씨 파트에서는 이게 항상 연구 논문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 연구 논문이 쓰였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먼저 듣고 이 논문을 듣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인트로덕션 이거 SLN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연구 논문, 그러니까 여기다 페이지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트로덕션을 갑자기 넘어가서 약간, 갑자기 넘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LMP 챌린지와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SLN 사이에 그 제목 정도?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논문을 시작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제목 페이지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은 좀 더, 이제 연구 논문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좀 더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고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 연구 논문이 뭘 목표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벌크와 마이크로 플루이딕의 어떤 방식을 비교하면서, 결국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좋다라는 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은, 머릿속에 이런 걸 연구한 논문이구나 하고,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좀 더 이해가 아마 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추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걸 목표로 하는 연구 논문인지 간단하게 한두 줄로 얘기하고 그다음 인트로덕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딱히 발표에서는 저는 다 잘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민정이가 얘기할 게 있으면은. 저도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약자 같은 거 말할 때 있잖아요. 우현 씨가 특히 EE라고 말하는 게 많았잖아요. EE랑 DL. 네. 그렇게 근데 말하지 말까요? EE라고 말을 네네.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인캡슐레이션 효율이라고 말하거나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라고 정확히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DL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러그 로딩이라고 한 번 더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영 씨랑 둘 다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질문 나올 것 같은 거 혹시 생각한 거 있으세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그 마이크로 플레이틱이 좋다라는 거를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야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이크로 플레이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포스터 발표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될 거예요. 중요하다라기보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로 플루이딩이 좋고 다 좋은데 코스트가 비싸다. 그래서 벌크로 만약에 그런 걸 따라잡을 수 있다면 코스트를 충분히 줄여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넣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 논문 같은 느낌이죠.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 제가 질문, 생각했던 것 중. 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저요? 네? 네. 저는 제 거 하면서 정리한 내용보다 네. 대본에 적은 내용은 좀 적게 일부러 적었거든요. 뭔가 네네. 뭐 궁금한 거 포인트 좀 많도록.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그-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막 질문 유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원래 특성 많이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그거 막 뭐지? 측정하는 그 방법들도 그냥 나열만 해놨어서 네. 그런 거 막 질문 이런 거 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 예상한다는 게? 질문 맞나요, 예상하는 이거? 게 그런 거 해가지고 일부러 이런 질문들을 유도해서 더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안 나오게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할 거니까 확실히 잘 한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그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제타 포텐셜이 뭔지 물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것도 네. 공부하셨나요? 제타 포텐셜에 네, 관한 조금 내용도? 그래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나영 씨가 발표한 부분에서 28페이지 보면은 저도 거기서 네. 30을 넘어야 안정성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0이 안 넘어서 저 30, 절대값이 30이 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에서 30 정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변씨 파트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타 전이가 음의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음의 값이 나오는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네. 30페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30페이지에서 네. 여기에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는 100%로 나오니까 100% 중에 42%, 뭐 7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테이블 6에 보면은
여기 드러그 로딩에는 얘도 똑같이 퍼센트인데 제일 높은 게 지금 1.4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100%가 그 풀로 다 되는 건데 혹시 이런 1%이 정도로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래 보통 값이 1%이 정도로 나오는지.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드러그 로딩이 몇 퍼센트인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 그러면 들으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을 만한 거랑 그냥 제가 순수하게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부터 볼게요. 여기서 고체 지질이랑 액체 지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거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고체 지질이랑 액체 지질이 뭐가 다른 건지. 그냥 상이 다른 지질인데, 그 결정성도 다릅니다. 액체 지질이 결정성이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좀 덜 단단하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약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고체 지질보다는 액체 지질이 조금 더 넓고요. 아하. 네. 그거가 맞나요? 네. 저도 이거 사실 이걸 저도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고체 지질로만 채워져 있는 SLN 대신에 그 부분을 액체 지질로 조금씩 치환을 하면서 결정성을 조금씩 낮추고 용량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약간 약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NLC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되는 거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아마 설명해 네.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네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답을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imperfect crystal typ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이것도 저희 근데 이거 오타인가요? 어떤 거요? imperfect 못하네요. 네. 혹시 이 크리스탈 타입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이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네. 이거 임퍼펙트 크리스탈 타입이 뭔가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엄청 간단하게. 네. 네. 그 보통 NLC 자체가 타입이 3개로 나뉩니다. 3개로 나뉘는데 이게 imperfect 타입하고 그다음에 multiple 타입, amorphous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mperfect 타입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이제 애초에 듬성듬성하게 다른 지질을 넣고 이거를 섞어줘서 이제 지질이 다른 거니까 이제 굉장히 결정성을 낮추고 무질서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약물 저장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지질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용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엔캐슐레이션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게 단점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만 넘겨주세요. PDI 설명하는 데였나? 0.3, 10에서 150. 잠깐 너무 간 것 같아.
여기요. 네, 여기입니다. 네. 한 칸 아래. 네.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10에서 150이고 0.3보다 낮아야 되는지? 일단 LMP 입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 혈관에 있는 혈관벽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사이즈가 보통 200나노미터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저도 전 논문에선 읽었었는데 아마 비슷한 이유로 여기서도 1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 의 입자 크기를 가져야만 이제 혈관으로서 운반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PDI가 낮아야 되는 경우는 이전에 미팅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조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크기 분포도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같은 약물이 들어있는 LNP라고 하더라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게 다 되게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포와 크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피션시 뭐 이런 걸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피션시는 70%를 넘어야 되냐? 이제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가 낮으면 정말 안 좋은 점이 일단 공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LNP를 만들기 위해서 약물을 넣어줬을 때 이게 만약에 그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가 낮다는 게 약물을 넣어줬을 때 이게 얼만큼 LNP에 성공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낮다는 게 결국에는 버려지는 약물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공정이 있어서 되게 손실이 많은 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안에 그 LNP 안에 약물이 저장이 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작용도 되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70%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거 혹시 그 마이크로 에멀전이랑 더블 여기. 이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마이크로 네. 에멀전이랑 더블 에멀전 이용하면은 어디? 이 수용성 약물을 정밀하게 방출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왜죠? 저 일단 이 방식이 뭔지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 진짜 네, 순수하게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는 그 거예요. 마이크로 에멀전은 저도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진 못하는데 이 더블 에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성 약물을 캡슐하는데 원래 쓰입니다. 원래 쓰이는데 애초에 구조가 이제 더블 에멀전이다 보니까 기름, 물, 기름,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에멀전이 이중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친수성 약물을 캡슐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 에멀전은 잘 모르겠다. 네, 아마 더블 이거 에멀전 위에 설명.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되고 네. 잘 모르겠지만 더블 에멀전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표현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셔도 아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마 질문은 이쪽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영식 파트는 일단 연구 논문이라서 사람들이 듣다가 약간 해롱해롱거리다가 앞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아마 앞에서 질문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왜냐면 뒤에 거 딱 봐도 뭔가 그래프 있고 뭔가 표 많고 그쵸, 이러니까 그쵸. 그냥 장 안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뒤쪽이고. 그래서 아마 옥현 씨가 좀 더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나영식 거에 질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 못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못했는데 네. 그 물질 섞어서 하잖아요. F28이랑 F127이랑 T80 네. 이런 거 써 있는데 페이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다음 그 다음 전 페이지. 이거요? 네, 여기서부터 그걸 사용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뭘 사용하죠? 뭘 사용했죠?
잠시만. 여기서는 그 계면 활성제는 플루로닉 F68을 사용했습니다. F68 사용한 건가요, 여기서? 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화학적인 어떤 거를 화학공학과니까 이 사용된 이 물질들에 대한 뭐 분자량이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분자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블록 비율도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 분자 구조 있잖아요. 그거가 있으면 찾아서 옆에 조그맣게라도 붙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찾아봤는데 없었나요? 저도 잘 없으면은 몰라서. 아니, 그러면은 그냥 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 나영씨 파트에서는 제가 순수하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이거 다 벌크 메소드랑 마이크로 플레이딩 메소드랑 비교한 파트 있잖아요. PDI 비교한 거였나? 이거 최적화해서 비교한 드러그 PDI 말고 그 드러그 이거 말고요. 그 드러그 로딩이랑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네. 플레이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떤 값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 벌크 메소드에 대한 것도 그렇게 최적화된 값을 쓴 건가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벌크 메소드가 최적화된 값이 당연히 썼겠지만 그 값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 논문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도 보면은 어떤 농도에 따라서 그 효율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벌크 메소드가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벌크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가 이게 아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교수님이 아마 할 거예요. 교수님이 질문한 경우 별로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벌크 메소드가 최적화가 된 상태라고 저는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벌크 메소드가 최적화된 상태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벌크 메소드가 전 논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 전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대충이라도 한번 인지하고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혹시 제 질문 전이란 게 이게 아마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이 벌크 메소드로 해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논문을 저는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자세히 보시진 않아도 되고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질문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질문 웬만한 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제타 포텐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 있는데. 네. 제가
논문 해서 한 거는 대부분에서는 절대값이 30mV보다 커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건 맞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뉘앙스를 바꾸면은 사실 말이 될 것 같아서 음, 이게 그 나영 씨랑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었죠? 0.8? 28페이지인가? 오, 오, 대박. 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건 30을 넘기긴 하는데 두 번째 게 애매하잖아요. 28이잖아요. 아무리 크게 해봤자. 네. 그래서 약간 30을 넘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입자끼리 안 뭉치고 밀어낸다. 라는 뜻으로 말한 거라서 만약에 그 비슷한 걸로 질문 나오면 그 약간 상응하는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입자가 뭉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이 넘지 않아도 충분히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게 어떨까요? 음. 싶어서 말씀드린 거.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28은 어디서 나온? 그 23 아니에요? 23에서 0.5를 아니구나. 23.5네. 네네. 네, 아, 근데 그거 23.5네요. 사실 그 절대값이 30을 넘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근데 이게 질문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엄격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맞아요. 엄격한 거는 30mV보다 큰 거보다는 이제 제타 포텐셜이 엄청 높거나 엄청 낮아버릴 때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값은 예, 굉장히 이렇게 엄밀하게 정해진 값이 아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페이지요? 네. 이거 뒤에 더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아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까만색 점은 그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액체 지질이나 혹은 고체 지질 혹은 이제 지질하고 같이 결합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소수성 약물들이 굉장히 잘 녹을 수 있는데 친수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 보이는 곳이 다 수성이거든요. 다 물 같은 거라서 이렇게 만약에 하이드로필릭한 그 친수성 약물이 이런 지질, 액체 지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유출되기가 너무 쉬워져서 안쪽에 이제 저장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걸 거예요. 아, 강화예요.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 파트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잠시만요. 여기서, 지질 농도가 낮을 때 크기는 개선됐는데 PDI 값은 좀 다른 거보다 높은데 개선됐다고 말해가지고, 음, 표준 편차 때문인가요?
그냥 대충 약간 0.3보다 낮으니까 됐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PDI는. 내가 그런가요?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게 그리고 표준 편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오차 이거 네. 지금 10mg per ml랑 50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더 잘 됐다라고 얘기해서 궁금하신 거죠? 아니면은 100이 0.08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100이 0.08이라서. 아, 이거는 물론 PDI는 잘 나왔지만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네, 너무 커서 예. 그러니까 PDI 결국 얘네들은 두 개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됐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 두 개가 다 전부 좋아야 개선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거는 PDI는 굉장히 좋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엄청나게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10이랑 50이랑 별 차이 없는데 10이 좀 더 낫다고 한 거는 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지를 조금 덜 쓰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뭐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지지를 조금 덜 쓰는 것도 덜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별로 차이 없긴 하니까. 네. 근데 그 부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걸 공정위에서 적용해 보면은 50mg을 넣었을 때 그럼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크기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 번에 50mg을 넣었을 때랑 10mg을 넣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은 제가 공정 설계자라면 50mg을 한 번에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사이즈가 나오고 같은 농도가 아니 같은 사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농도가 높다는 거는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우리는 공정상의 그 어떤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이 10mg으로 5번 해야 될 거를 50mg으로 한 번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50 공정에서 봤을 때 50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인가요? 뭐 제가 공정을 설계한다면은 약간 그럴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그냥 지금 민정이가 얘기한 거에서 약간 10mg이 양이 적으니까 뭐 이득이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공정상의 부분 공정 과정에서는 이게 손해일 수도 있다 10mg 쓰는 게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이나 50이나 둘 다 좋고 100은 사이즈가 커서 문제가 된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혹시 60도로 하는 게 벌크에서 60도로 유지해서 하는 건지. 이게 벌크가 아니라 이 리피드가 들어있는 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60도로 이거 아마 두 개 유지하는 다, 두 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네. 맞아요. 와이어로 해서 하고, 여기 있는 그 히팅 플레이트도 60도로 조절을 하는데, 네, 두 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60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안 남아 있어서. 그 60도는 이제 이 리피드가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어떤 불성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리피드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시나요? 지지. 그, 머리 친수성하고 네. 꼬리,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있는데 이 꼬리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꼬리의 길이에요. 소수성 길이. 이 체인이 얼마나 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불포화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리피드 수용형 내에서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체인이 길게 되면은 소수성 결합이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체인이 길면은 맞닿는 부분이 넓어지니까 커지죠. 소수성 결합이 훨씬 강해지겠죠. 네. 소수성 결합이 강해진다는 거는 특정 어떤 온도에서 얘들이 잘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소수성끼리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음, 그죠? 그러면 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그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리피드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소수성 길이에 따라서 트랜지션 템퍼레이처가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불포화된 부분이 있냐 없냐로 봤잖아요. 이게 불포화된 부분이 없으면 얘들이 일자로 둘 다 쭉쭉 뻗어 있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얘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닥따닥따닥 붙을 수가 있어서 얘들이 좀 더 결합을 잘하고 있고, 결합을 잘하고 있어서 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녹는 느낌이에요. 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는 어디서 녹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결합량이 강하니까 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게 높아져요. 근데 불포화된 부분이 있으면은 얘가 한번 꺾여 있거든요. 이중결합 때문에. 꼬리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젓가락 두 개 하나가 풀어져서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으로 꺾여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따닥따닥 붙을 수가 없고, 따닥따닥 붙을 수 없으니까 얘들의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는 낮아져요. 어쨌든 이거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말씀드리고,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네. 그래서 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가 리피드마다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보다 낮아지면은 얘들이 거의 고체처럼 행동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섞어줘도 엄청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딱딱한 뭔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그래서 얘네들이 유체처럼 흐르면서 서로 잘 섞여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는 건데, 딱딱하면은 못 만드니까 아마 이 리피드 안에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60도로 설정해 놓은 걸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성능 과정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썩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드러그에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RNA나 이런 굉장히 음, 민감한 애들한테는 정말 안 좋거든요. 얘네들이 60도로 설정한 이유 아마 딱 그것 때문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혹시 높으면 안 되고, 네. 너무 낮으면 고체처럼 행동하니까 막 60도를 유지하는 건가요? 네. 너무 당연히 높을수록 잘 섞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드러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높은 온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의 온도, 그러니까 잘 녹으면서 드러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수준을 이 논문에서 맞췄을 거고, 그게 아마 60도인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정말 발표 자료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내일 그냥 이대로 네. 그냥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그런 세미나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